네, 우리 코스피가 뭐 3,100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부적인 정책 이슈에다가 외부적인 변수들까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시장 흐름 체크하고 무엇보다도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블로커 이동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은 기술주들이 꽤 많이 조정을 이제 받은 상황이고요. 뭐 AI 버블론도 있었고 잭슨홀 미팅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사실 잭슨홀 미팅이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었거든요. 네. 역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잭슨홀 주간에서 그렇게 크게 나쁘게 흘러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2대1 정도 비율로 이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올라가는 비율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상승률도 한 0.8% 정도였으니까 뭐 좋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심각하게 걱정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지냈던 건 아닌데 다만 이제 2022년도 기억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긴 말할 필요 없다, 그냥 긴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계속 압박하는 가운데 금리 내려라. 뭐 지금 뭐 일부 이야기에 의하면 연준 이사들 다 털고 있다. 그래서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게요. 다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 명은 그만뒀고 한 명은 예. 그만두라고 압박하고 있고 예. 개인 비리를 정말 털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요. 안 살면서 살고 있다라고 허위 기재한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파월의 성향을 감안해 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FOMC만 놓고 봐도 이제 연준 인사들의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이번 FOMC 의사록 자체에서 고용이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이제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 FOMC 회의는 지난번 고용지표 보기 직전에 열렸던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깜짝 고용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연준 인사들의 시각 자체가 이제 고용 쪽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FOMC 회의 전에 한 차례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가 더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그걸 감안해서 그냥 원론적인 입장,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뭐 그 전에 이제 확인하자, 신중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뭐 결정적인 어떤 위아래의 어떤 계기로 작동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각자 나 떨고인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털고 있는 상황. 한 분 그만둔 분은 뭐가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뒀겠지. 어쨌든 참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줍니다. 준비하신 표를 보면 그러면 잭슨홀이 있었던 주간에 아까 이제 보이셨나요? S&P 500이나 코스피 보면 사실 유의미한 회의의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네. 보시다시피 이제 2대1 정도 비율로 올라갔던 적이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주간, 그러니까 이제 이번 네. 주말 끝나면 그 다음 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의 흐름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다음 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이제 다음 주인데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는 0.4%, 코스피는 0.2% 정도 올랐고 비율로도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벤트인가 싶긴 한데 네. 이게 다 트럼프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냥 중립적인 발언만 해주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런 데이터들은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세를 뽑아내기 어려운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더 궁금한 것은 시장도 그렇지만 섹터별 동향들, 특별히 우리는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그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궁금합니다. 먼저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약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또 트럼프가 주요 이 보조금 준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삼성전자도 포함돼.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속내는 그렇다고 치고 국내 반도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그 미국의 경영권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히 이제 미국에 어떤 수출을 한다든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규모라든가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의결권 없는 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막 마동석 같은 사람 딱 쓰고 인사 팍 쓰고 있으면 괜히 좀 긴장하게 되고 네. 그래서 좀 몸살려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좀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인텔이 뭐 돈 준다고 했을 때 가장 절실한 건 오히려 인텔인데 인텔은 이제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받는 게 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인텔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렇게 뭐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굳이 갖다 붙이자면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경영권에 간섭을 받는 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좀 부정적이다. 다만 이제 실체를 보면 이게 실제로 지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어떤 논란이라든가 엔비디아 매출 15% 가져가는 거에 대한 논란으로 네.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하는 거야 정도의 메시지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의 투자를 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액션 취할 거다라는 식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것으로 보여져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실행으로 넘기기에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주에 이어서 어제 이제 잠깐 뭐 단독 뉴스라서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의 HBM4를 지금 퀄을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양산이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유의미한 의미 있는 어떤 이익률이 증가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샘 알트만에 따른 어떤 버블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네. 뭐 삼성전자라든가 주변 소부장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는 트럼프의 노이즈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본업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의 약진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제 조방원이 궁금한데요. 방산 같은 경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종전 얘기가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알고 계속 밀당을 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밀렸고 또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방산에 대한 실적은 좋은 거 아닙니까? 방산주는 어떠세요, 시각이? 예,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종전 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 저렇게 다 의자에 모아놓고 회의까지 했는데 네. 결과적인 어떤 성과물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종전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봐서 방산 업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높이고 자주 국방을 해야겠구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차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빠르게 생산하면서 약속한 날짜에 바로 갖다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유럽에서 생산을 직접 하겠다. 그래서 유럽 주변 국가에 어떤 수출하겠다 이런 플랜까지 같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방원 이 방산주들이 올라갔던 가장 큰 계기는 1, 2분기 때 우리나라 정책의 공백기, 그다음에 뚜렷한 어떤 대장주가 없었을 때 안전한 쪽으로 가자라는 어떤 심리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조정 나왔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간 거라서 신규 매수에서 의미 있는 장기 투자를 가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뭐 단기적인 하락을 이용해서 뭐 이제 좀 짧은 중기 정도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또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분산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뭐 계속해서 끌어간다, 신규 매수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체코 수주하면서 뭐 불공정 계약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뭐 50년 노예 계약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원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뭐예요 이건? 결국 결국 토론에서 주식을 뺏기게 한 단기적으로 그런 때이 된 상황인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막 노이즈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큰 틀만 우리가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나오는 일련의 뉴스들이 원전 수출을 그만두게 하는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한번 이제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시정해서 계속 수출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팩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불공정 계약 때문에 체코와의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진 거는 약간 심리적인 측면이 강해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이용한 매수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가 뭔가 정말 뉴스가 없다가 탁 발생한 뉴스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이런 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사실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또 고려될 요인들이 있고 세력들이 뭐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뉴스들이 참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원전주, 방산주는 어쨌든 지금은 뭐 중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모으고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 대응하는 게 예,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섹터를 지금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음 주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또 오르잖아요. 예, 한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한번 주목해 네.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건설업종이,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이것도 이제 원전 과정에서 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네. 시설에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빠지면서 건설업종 전체를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부동산 공급 정책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급 정책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증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그 개인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것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게 좀 문제가 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어떤 경기 부양 쪽에 어떤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서 이 두 가지 공급 정책과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뭐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여전히 지금은 그런 쪽이 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끌기에 좋은 건가요? 예. 예,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던 네. 게 이제 강했던 종목들보다 뭐 제 표현으로 이제 못난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3대장,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종목들별로 보면 저점 대비 50%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자동차는 정말 너무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저점 대비 한 50에서 60% 올랐기 때문에 예. 신규 매수할 구간은 넘어갔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자동차주는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리스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못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SL, 화신, 성화이텍 이런 어떤 자동차 주변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GM과 현대차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 화장품 궁금해요. 예,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사실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바이오 종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버핏 효과가 다시 입증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 게 AI주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면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화장품은요? 예, 화장품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네.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엔터주는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는 게 한알령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엔터주 올라가고 화장품은 실제 실적이 너무 안 따라준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앞으로 기대치를 적용해 놓고 본다라면 중국인들의 어떤 관람이 한국 방문이 늘어나게 되고 했을 때 화장품에 대한 네. 어떤 수요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계속 관심을 가져 놓고는 있습니다. 시황 전략 그리고 섹터 전략 블로커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